그러면 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런 부분이 독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원자는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 재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인원이 꼭 있어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했냐는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제 직업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직업이고 제가 행복하게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건데, 그래서 아나운서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라면 선택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있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근데 일단 결정을 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들리기 너무 쉬운 환경이고 힘들잖아요. 뽑히기도 힘들고. 근데 내가 선택했으면 그만큼 신중하게 해서 생각해서 선택했으면 그걸 밀고 가는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찾아가는 길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심장의 박동수와 맞는 저의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내가 확신을 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한들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봤죠. 시험은 다 봤는데 이미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지금 뽑힌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KBS든 MBC든 SBS든 JTBC든 뭐 MBN이든 최종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거의 같아요. 누구를 뽑아도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뽑혀있는 분들을 보면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시험을 봐보니까 사풍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의 성격이 다르긴 해요. 제가 느꼈던 SBS는 좀 신선하고 젊고 잠재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MBC는 면접에서도 드러나는 게 창의력을 요구하고 통통 튀는 지원자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KBS는 조금은 조직 생활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재인가, 내가 뽑았을 때 내 동료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최종 면접에서 많이 만나는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MBC 시험 봤을 때 이진, 강다솜 같은 조였던 사람들이 다, 김소영 아나운서도 그렇고 다 면접에서 만나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 걸 보면 따로 선호하는 인재가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이쪽 방송사에서 안 됐는데 이쪽 방송사에서 최종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있게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신문방송학과나 언론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무용을 전공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아나운서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를 많이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죽는 게 아니라 나만의 뭔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마음껏 뽐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거의 친구들 보면 1차가 안 붙으면 1차 준비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차에서 떨어지니까 또 필기 준비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요, 다 통과해야지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1, 2, 3차, 4차를 준비했는데 최종을 떨어지고 보니까 한 차수 한 차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차 붙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2차 붙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야.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 시험은 어차피 1등을 뽑는 시험이야 라는 생각으로 모드를 바꾸니까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부분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다르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선미 원장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이 너는 독했어. 독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간 뺏기는 거 싫어했었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주체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일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한 7시 정도에 토익 학원을 다녔어요. 토익 학원을 아침마다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수업이 안 되는. 제가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큰 강의실에서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화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걸 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학교로 돌아와서 언론고시반에 가서 신문을 보고 그리고 각 스터디를 하든지 수업을 듣든지 그런 게 딱 짜여져서 계획적으로 항상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독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냥 후회 없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트가 저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장문 노트, 논술 노트, 생각 노트, 그리고 나만의 면접 질문 노트, 그리고 이 노란색은 제가 스피치랩을 처음 간 날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항상 그 피드백을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다 보면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제가 고민했던 거를 볼 수 있어서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감회가 새로워서 가지고 와봤고 이건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나의 인생 중학교 때는 이렇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 왜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나의 장점을 보여주기에 어떤 활동들을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할지를 전략을 짠 거죠. 그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나 그리고 2010년에 제가 떨어졌을 때 3차 면접, 최종 면접에서 받은 질문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MBC도 있고 그래서 예상 질문을 쭉 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선미 원장님이 저를 봤을 때 저도 지금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선배들에게도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서 제 자기소개서를 평가받는다든지 요즘에는 폰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선배가 편하신 시간에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했던 것 같고 그냥 귀찮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나에게 연락을 해라 이메일 주소나 폰 번호를 주거든요. 왜냐면 저도 받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정말 좋고 그 예전에 선배들께 고마웠던 부분을 그렇게 후배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막 고마워하니까 이금희 선배가 그랬거든요. 너도 그런 위치에 돼서 나같이 후배들에게 도움을 줘라 라고 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정말 감사해요. 자기소개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KBS 시험 봤을 때도 저는 자기소개해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잠깐만 절 봐주세요 하고 마임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임을.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뜻하는 마임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잖아요. 발레를 모르시면. 발레에서는 이렇게 왼쪽 가슴으로 이렇게 모으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뜻하는 마임이거든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아나운서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발레로 표현을 했을 때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 약속된 마임을 모르면 온전하게 정말 풍부하게 그 작품을 즐기실 수 없다. 그런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다. 저는 그런 사람이다.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다들 저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냥 포장하기 급급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면
면접관들에게는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관통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면 같은 맥락으로 다들 뭐 이웃집 언니 같은 뭐 좀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뭐 소통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꼭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도슨트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술 전시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도슨트라는 사람이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도슨트의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와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봤을 때는 정말 천지 차이로 그 작품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느낀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원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 내가 정말 생각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레를 하면서 부상도 많았고 시기장애도 와서 이제 더 이상 행복했던 일이 행복해지지 않을 때가 왔었어요. 그러면 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무렵에 언뜻 나는 왜 발레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발레를 하면서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발레를 했지? 그래, 발레를 보니까 소름이 돋고 정말 저건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냥 표현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왜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다른 분야들이 많은데 왜 꼭 발레였을까? 나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꼈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이 갖는 것보다 말을 뺀 나머지로 소통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껴서 발레를 좋아했는데, 그런 발레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니까 또 답답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뭔가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또 말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꿈을 그렇게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면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다면, 그 답을 찾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스피치랩이란 정말 감사한 존재인데 거울인 것 같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고,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서 제가 되고 싶은 꿈을 쫓았고, 지금은 또 그 거울을 보면서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저를 또 다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랩과의 인연은 정말 감사한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근데 그 거울이 내 앞에 항상 존재한다는 게 감사하고, 항상 스피치랩에서 자신감을 많이 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길을 잃지 않게 길을 찾아준 거울인 것 같습니다.